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 2.8절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트 1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증기 발전소 사이클, 랭킨 사이클에 대해서 위 그림과 같이 좀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그 재가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스팀 터빈 같은 경우에는 고압용 터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압용 터빈이 있고 저압용 터빈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고압용 터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 상태, 지금 펌프에서 압력이 올라갈 텐데요. 이 압력이 올라간 그 상태가 제일 고압이죠. 제일 큰 이 고압 상태를 유지하고 이 고압용 이 고압을 이렇게 한 번 터빈 한 단으로 이렇게 팽창을 시켜가지고 그 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발전소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유지되냐면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좀 해보면 재가열이라는 걸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온도가 좀 상당히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이게 상당히 고압인 그런 그 상태를 이게 압력이니까 압력을 쭉 떨어뜨려요. 이 정도 상태까지를 고압용 터빈이니까 좀 작죠. 블레이드도 날개도 적은데요. 그 고압용 터빈을 지난 다음에 다시 재가열을 이렇게 해요. 재가열 이렇게 다시 온도를 이렇게 다시 상승을 시키죠. 상승을 이렇게 시켜주는데요. 이렇게 재가열을 한 이후에 물론 그 압력도 압력이 일단은 재가열을 하게 되죠. 예. 지금 이게 프레셔하고 그 다음에 그 S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실 재가열에서는 이렇게 압력이 올라가진 않죠. 지금 온도를 TS 다이어그램으로 바꿔야 되는데 TS 다이어그램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재가열일 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P인데 압력은 사실 올라가지 않아요. 온도만 지금 상승시키는데 좀 표현이 그런데요. 재가열을 한 이후에 다시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이거 이제 엔트로피고 이게 T고요. 이렇게 이제 스팀 피지다의 산도가 있다라면 이렇게 그 온도를 올리죠. 이렇게 온도를 올린 다음에 그 터빈에서 팽창을 한번 시켜서 웍을 한 다음에 다시 온도를 올려요. 물론 이 압력은 이제 좀 떨어진 상태로 온도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래서 결국에는 팽창을 시켜가지고 웍을 만들어내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재가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가열을 하게 되면 처음에 고압단 터빈을 지난 후에 재가열을 해서 중압단 터빈을 통하고 중압단 터빈을 다시 재가열을 해가지고 사이즈가 굉장히 큰 그런 터빈을 통과시켜가지고 발전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고압 터빈, 그 다음에 중압단 터빈 이렇게 재가열해서 뭐 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재가열 랭킨 사이클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온도는 대략 650도. 그러니까 지금 이 온도가 지금 최고로 높은 온도죠. 최고 높은 온도인데요. 한 650도 정도로 가열을 하고요. 이 재가열 랭킨 사이클의 효율은 한 40에서 45% 정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존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그 시스템 중에서는 이와 같은 스팀 터빈, 스팀 제너레이터 뿐만 아니라 이 가스를 이용하는 그 가스 터빈이 있죠. 최근에는 이 스팀 터빈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유해 물질들이 많이 배출이 되죠. 보통 이제 석탄을 상당히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제 석탄 같은 경우만 해도 연소를 시킨 후에 굉장히 많은 뭐 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분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친환경적인 그러한 연료,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스 터빈이 상당히 많이 활용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기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랭킨 사이클에 대응된다라면 이 가스 터빈은 보통 브레이튼 사이클에 대응이 되죠.
그래서 이 브레이튼 사이클에 해당되고요. 주로 이제 전기 생산용 가스 터빈은 제트 터빈 엔진이 사용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뭐 비행기에도 이와 같은 그 제트 터빈 엔진이 사용되는데요. 제트 같은 경우에는 추력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이 컴프레서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컴프레서하고 연소기가 상당히 중요한 그 제트기 같은 경우에는 요인이 되고요. 가스 터빈은 전기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터빈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브레이튼 사이클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중요한 게 이제 컴프레서, 압축기라고 하는 컴프레서, 그 다음에 연소기, 그리고 나서 그 이제 터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컴프레서에서는 공기를 상당히 높은 압축비까지 압력을 올리는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소실에서는 천연가스 혹은 연료를 분사시켜 가지고 고온 고압의 연소 가스를 만든 후에 그 연소 가스를 그 가스 터빈에다가 강한 운동 에너지로서 그 이게 분사를 주입을 시켜 가지고 그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구동시켜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발전용 가스 터빈이 되겠죠. 발전용 가스 터빈이 아니라 방금 그 여러분한테 소개한 것처럼 뭐 비행기라든가 제트기 같은 경우에는 그 발전은 이 컴프레서를 돌리기 위한 최소한의 그 이 웍만 할 수 있도록 터빈을 설계를 하고 대부분의 그 연소 가스의 강한 온도와 높은 압력과 이 높은 온도의 그 에너지, 상당히 높은 엔탈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그 들어오는 공기하고 서로 합쳐가지고 이 추력에 보통 사용을 해서 뭐 비행기가 이제 날게 되는 그 원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가스 터빈의 효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컴프레서에 들어가는 웍이 이제 W 이제 컴프레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그 터빈의 웍은 그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그 위치가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는 그림은 없는데요. A는 뭐 그 컴프레서로 들어오기 입구의 상태가 되겠고요. B는 컴프레서 압축기를 지난 그 공기의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요, 그 터빈 같은 경우에는 이 C가 터빈의 입구, 그 다음에 D가 터빈의 출구가 되겠죠. 물론 컴프레싱이 된 굉장히 압력이 높은 그리고 온도도 상승한 그 공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연소기 내에서 연소가 발생해서 상당히 높은 엔탈피의 혼합기 상태가 되겠죠. 대부분은 공기하고 되게 물성이 비슷한데요. 그 상태에서 터빈을 지나면서 나온 엔탈피 차이로 여러분들이 그 터빈의 웍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제 여기 보면은 이 Q는 연소기에 들어간 열량이죠. 어떻게 되겠어요? 연소기에 들어간 열량은 뭐 그림으로 한번 그려 본다면 뭐 보통 이렇게 그리죠. 여기 이제 컴프레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프레서를 나온 이 고압의 공기는 바로 이제 연소기가 들어가는 연소기, 컨버스터라고 하는 연소기, 여기 이제 Q, 여기로 표현을 치자면 Q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소기를 나온 이 혼합기, 고온 고압의 가스는 이제 터빈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터빈이 돼 있는데 뭐 이게 사실 축이 같은 축이에요. 물론 뭐 도중에 뭐 기어가 좀 있어 속도는 바꾸겠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노테이션을 하자면 이 컴프레서로 들어오는 이 입구가 바로 A, 그 다음에 컴프레서를 빠져나오는 부분의 위치가 B, 그 다음에 연소기를 나온 이 위치가 C, 그 다음에 그 터빈, 여긴 터빈이에요. 그림이 좀 꽂혀있는데요. 터빈을 나온 여기가 보면 D. 그래서 연소기는 C점에서의 엔탈피에서 B점에서의 엔탈피를 뺀 거죠. 자, 그럼 효율은 실제 그 연소기에 공급된 열량 Q, 연소기에 공급된 열량분의 터빈에서 컴프레서, 이거 터빈에서 나온 웍 일부가 이 공기를 압축하는 데 쓰였기 때문에
터빈의 웍에서 컴프레서의 웍을 빼준 양을 이 연소기로 들어간 이 Q로 나눈 값이 바로 이 가스 터빈의 효율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좀 수식화를 하면 이와 같이 표시가 가능한데요. 지금 뭔가 내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거 감마는 이게 아니라요. 이게 R이죠. R. 압축비. 그래서 A하고 B는 뭐죠? 이제 이 가스 터빈에서의 압력비는 컴프레서에서 올린 게 전부예요. 이 펌프, 이 스팀 터빈 같은 경우에서의 압력비는 펌프에서 올라간 압력하고 펌프 전의 압력, 이 차가 가장 큰 것처럼 이 가스 터빈에서의 압력차도 컴프레서로 들어온 그 압력하고 컴프레서로 나가는 압력비가 실질적으로는 시스템의 압력비죠. 가스 터빈에. 연소기에서는 압력이 안 올라요. 터빈에서 압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 감마는 CV를 CP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대략 공기 같은 경우는 뭐 1.4 이 정도 되나요? 그래서 이 정압비열을 정적별로 나눈 값인데 이렇게 효율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조금 이제 뭐 표기가 좀 잘못되는데요. 책을 안 보고 설명하고 있어가지고 틀릴 수도 있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2.10절 복합 사이클의 이제 가스 터빈, 복합 사이클 가스 터빈인데요. 복합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가스 터빈하고 랭킨 사이클이 서로 조합이 된 거예요. 그 브레이튼 사이클을 통해서 나오는, 여기 뭐 그림이 섞였지만 컴프레서에서 압축된 공기, 압력이 상승된 그 공기가 연소 가스를 통해서 이 고온, 고압의 그 연소 가스가 만들어지는데 뭐 1500도, 뭐 1600도, 1700도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당히 높은 효율을 내는데요. 그와 같은 1700도 정도 돼가지고 이 컴프레서를 이 터빈을 지나고 나면 온도가 상당히 높아요. 뭐 예를 들어서 600도 이상의 그 고온의 연소 가스가 만들어지는데 그냥 버리기 굉장히 아깝죠. 그래서 이런 600도 이상 되는 이 가스, 뭐 물론 에어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연소 후 물질들,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이 600도씨 정도 되는 이런 물질을 그냥 버리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 갖다 썼냐면 이 스팀 터빈의 보일러와 같은 역할을 해요. 스팀 터빈을 보면 펌프가 나온 후에 이만큼의 열을, 실질적으로는 뭐 나무를 떼는 건 아니고요. 석탄을 떼거나 아니면 뭐 기름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이 상승시키는 거를 바로 이거를 이용하자는 거죠. 이 터빈을 나온 그 가스를 이용해서 스팀을 재생을 하자. 스팀을 만들어내자. 그게 바로 이 복합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부 사이클, 이 브레이튼 사이클은 이제 그 상부 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부 사이클을 구성하고요. 랭킨 사이클은 하부 사이클. 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두 번 활용하는 그러한 두 번 그 100가스까지 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발전을 하는 이러한 시스템, 우리가 CCGT, 이게 가스 터빈, 이게 이제 컴바인드 그런 거죠. 그 복합이니까요. 이 컴바인드 사이클 가스 터빈,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합 사이클 가스 터빈. 요즘에 대부분 이런 형태로 이 발전소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대략 효율이 한 6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높아졌죠. 아까 제가열이 있는 그 발전소 스팀 터빈 같은 경우가 40에서 45%였다면 이 복합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60%까지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효율이 높은 시스템이 됐어요. 자, 열병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효율이 총 80%까지 되는데요. 열병합 요즘에 대부분 그 신도시에 굉장히 많죠. 발전을 하고 남은 100가스, 여기도 봅시다. 발전을 하고 남은 여기 100가스, 발전하는 100가스, 이 상당히 온도가 높아요. 그리고 복합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600도를 가지고 스팀을 만들었다고 해도 스팀을 만든 후에도 상당히 그 높은 그 열원이 있는데, 그 열원을 이용해 가지고 난방용으로
이 가정용 난방수는 그렇게 높은 온도를 필요하지 않죠. 난방을 위해 가지고 그 따뜻한 물을 만들어서 그 물을 수용가에 보내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combined heat and power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어는 이렇게 C가 이제 combined 안 나와. combined 이건 heat이에요. 열과 파워가 합쳐졌다 해가지고 combined power. 그래서 열도 쓰고 그다음에 전기도 만드는데 쓰고 여기 이제 combined heat and power죠. 효율을 한 80%까지 이 열도 버려지는 열도 쓰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11 화석 연료와 연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물론 가스 터빈이라든가 그 스팀 파워 제너레이터 다 이제 기존의 파슬 퓨얼을 쓰는 거죠. 기존의 화석연료를 쓰는데요. 그 연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우리 교재에서 하고 있어요. 자, 석탄 한번 읽어볼게요. 석탄, 부패된 지상식물들이 압축에 의해서 만들어진 잔여 고상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석탄은 지상식물들이 이 지층이 쌓이고 쌓이면서 압축돼 가지고 만들어진 그러한 이 자연 고성물. 물론 이제 식물은 보통 이제 탄소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유기체라고 그러죠. 그런 유기체들은 그 에너지가 이제 탄소하고 수소의 결합으로 그 안쪽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압축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그런 거. 석탄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뭐 비스무스 같은 거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질의 이제 석탄인데 반질반질 해가지고 굉장히 석탄도 뭐 태어난 태생이 틀린 것처럼 되게 이뻐요. 그거에 반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용되는 이런 연탄을 만들어 쓰거나 이제 그런 석탄들은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조금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석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석유와 천연가스도 대표적인 파슬 퓨얼인데요. 이러한 석유와 석탄은 해양 미생물들, 생물들이 이제 해저에 퇴적돼 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그런 파슬 퓨얼, 화석연료가 석유하고 천연가스죠. 보통 석유 위에 이제 천연가스가 보통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석유가 또 이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지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돔 형태가 뭔지 알죠? 돔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러한 지형에 또 석유가 함부로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으려면 당연히 밑에는 화강암과 같이 투과가 되지 않는 그러한 지층이 또 있어야 되고요. 또 천연가스도 위로 자꾸 빠져나가지 않으려면 천연가스도 이렇게 투과되지 않는 그러한 지형으로 위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보통 이와 같이 생긴 지형의 석유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아래쪽에는 이렇게 화강암처럼 또 가스가 통과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 위에도 이제 천연가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투과성이 없는 그러한 지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있더라면 여기는 이제 가스가 존재하고요. 천연가스가 존재하고 이제 이쪽에 이제 오일, 여러분들이 말하는 뭐 페트롤륨, 이제 오일들이 이제 로어 오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일들을 이렇게 시추를 해가지고 우리가 뽑아내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 석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갈탄, 되게 조금 질이 안 좋은 그런 갈탄은 탄소 함유량이 55% 정도고요. 무연탄, 아까 얘기한 질이 굉장히 좋은 비스무스 같은 무연탄이 한 90% 정도가 이렇게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탄소가 많이 함유되면 함유되어 있을수록 좀 더 높은 열 에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무연탄이 이 갈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석탄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석탄에는 이런 수소와 황, 그 다음에 질소, 물, 그 다음에 이 무기질과 같은 비가연성 물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황 같은 경우에는 이 석탄을 태울 때 이 연소 화합물로서 화합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런 물질들이 뭐 이런 산성비라든가 지구 환경에 오염을 주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되겠죠. 그거와 함께 이제 석탄을 떼게 되면 많은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미세먼지들 같은 그러한 검댕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문제가 좀 되죠. 석유 같은 경우는 탄소가 86%, 그 다음에 수소가 12%, 그 다음에 황이 약 2%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도록 하고요. 보통 석유는 탄화수소죠. 탄소하고 수소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 이 고분자 물질인데요. 이 탄소하고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그 결합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탄소하고 수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을 때 이 결합 에너지가 굉장히 커서 이것이 연소가 일어날 때 떨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열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연료의 대표적인 걸로 이제 천연가스가 있는데요. 천연가스는 대부분 메탄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버스 타고 왔으면 뭐 LNG 버스다, liquefied natural gas다. 그러면은 이게 액화된 천연가스인데 그 천연가스의 대부분은 뭐로 돼 있다? 메탄으로 돼 있다.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요, 연소는 대부분 산화작용인데요. 산화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산소를 만나서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바뀌면서 이 메탄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거죠. 여기서 물론 플러스 이제 Q 열량이 이제 나오는 거죠.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연소는 발열 반응이어서 메탄하고 산소가 만나가지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기면서 열량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걸 활용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탄소가 5개 있는 이건 뭐 그 C5H12 하고요. 그 다음에 8개의 산소가 만나가지고 물론 여기도 이렇게 열이 발생하겠죠. 여기서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이 완전 연소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 보통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많이 하는데 탄소하고 몇 개의 산소하고 만나서 몇 몰의 몰이라는 표현이 좋겠네요. 몇 몰의 이산화탄소와 몇 몰의 수소가 생기는지, 산소가 물이 생기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 개수를 가지고 보통 맞추는 작업을 좀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불완전 연소는 C하고 O2가 만나서 CO2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이건 일산화탄소죠. 되게 유독한 연탄의 그 질식사 할 때 보통 이와 같이 그 일산화탄소로 중독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불완전 연소가 발생할 때 생기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리고 500메가와트 석탄 화력 발전소는 1시간에 250톤 정도의 석탄을 소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00메가와트가 보통 발전소 한 기가 대략 500메가와트급이 굉장히 많은데 1시간에 한 250톤 정도의 석탄을 소비한다.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이제 이 두 번째 파트,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유동층, 연소라는 게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석탄을 연소시켰을 때 환경적으로 굉장히 유해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석탄 연소에서 환경적으로 유해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유동층 연소 기술이 있다. 그리고 황을 제거하기 위해서 황을 제거하기 위해서 석회석을 사용하며 SOx라고 하죠. 황화합물 가스의 발생이 저감되고 배기의 온도가 낮으므로 녹스의 가스 배출이 저감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층 연소라고 하는 것은 이 석탄을 굉장히 잘게 나눠요. 그래서 펄버라이저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일단은 그 석탄을 잘게 부수고 더 잘게 펄버라이즈를 해가지고 아주 미세 입자처럼 만든 다음에 그 미세 입자를 유동이라는 건 뭐죠? 이게 서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미세 입자를 그 연소가스가 흘러가는 그 상태에 미세 입자들을 연소가스는 연소가 된 후니까요. 그 바람을 불어줘 가지고 그 바람과 함께 그 미분화된 굉장히 잘게 부서진 석탄에다가 화염을 분사를 해가지고 그 불을 붙여가지고 연소를 시키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유동층 연소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타랑 작업이 그 석회를 사용해가지고 타랑 작업을 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표면적이랑 석회라고 하는 그 황을 잡아내는 그러한 그 물질하고 이렇게 잘게 부수면 표면적이 굉장히 늘어나죠. 표면적이 굉장히 늘어나면 보다 효율적으로 황을 제거할 수 있어가지고 SOx의
이 가스 발생이 저감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미분화되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도 연소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는 녹스 발생이 굉장히 저감시킬 수 있어가지고 이와 같은 유동층 연소를 하게 되면 속스라든가 녹스, 그 다음에 다양한 그 미세먼지와 같은 그런 어떤 그 문제들을 우리가 좀 해결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 유동층 연소가 그 요즘에 석탄 화력 발전에서는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 뭐 가솔린 엔진도 있고 그 다음에 디젤 엔진도 있는데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연소 온도가 높죠. 연소 온도가 높아가지고 녹스 발생이 굉장히 많다.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파트 2는 이 정도로 하고요. 또 파트 3에서 나머지 2장 부분을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